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인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는 굉장히 사이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문재인 후보와는 먹구름이 꼈네요. 홍준표 후보와는 굉장히 네. 하트도 하나 딱 그려져 있고요. 근데 문재인 후보와는 막 이 빗방울이 좀 막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누굴까요? 아마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네. 잠시 한번 노래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 이소라의 청원이란 노래가 스튜디오에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지사와는 약간 이제 하트를 저희가 하나 그렸는데요. 어제 그 TV 토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 후보님이 이제 공약집을 좀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방향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 네. 세 가지 방향 다. 네, 네. 기업 분할 네. 또는 그 재벌 계열 분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직 내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한 후보님이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내 잘 보겠습니다.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퓰리즘인데요. 안 후보님이 공약을 내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네. 저런 거 분위기가 처음 봐요. 좀 하여튼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죠? 푸근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봐요. 안철수 네. 후보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브로맨스라는 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를 합쳐서 남성들 간의 친한 사이를 브로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사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으신 건데, 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하고 있는 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홍준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의심점을 갖고 있는 분들에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 내가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얼마인지 받아들일 수 있고 안철수 후보와 나는 생각이 같을 수도 있다. 물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야 중도 보수층, 안철수 후보 쪽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얻어서 예. 본인이 안철수 대신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뜰 수 있다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층에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막 단일화 얘기 좀 나오잖아요. 박상명 박사님. 뭐, 삼자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지금의 이런 이 두 분 간의 이 좀 약간 이 푸근한 모습들이 이 단일화까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기에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까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죠. 저 너무 오버하는 그렇죠. 겁니다. 아, 저는 부르면서 적어도 오버하는 겁니다. 저거 아닙니다. 정책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만큼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쿨하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쿨하게. 쿨하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하고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는. 네, 네. 왜냐하면 중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한테 브로맨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오히려 두 사람 라이벌이에요. 네, 네. 서로가 상대방을 꺾어야 반문재인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브로맨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네. 더더욱이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도 사퇴를 그랬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걸 부르면서 저 또한 저는 오바다. 오히려 두 사람은 새롭게 반문재인 세력을 누가 더 견인할 것인가 네. 놓고 싸우는 구도다. 네. 저는 이게 두 분이요. 네. 또 달라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홍준표 적입니다. 죽어야 자기가 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천하 2분지계로는 안 된다고. 네. 천하 3분지계. 이 말이 이게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해줘야만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저희가 화면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책임총리제 얘기도 했고요. 5월 10일부터 뭐 청와대를 당장에 개혁하겠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개헌 후에 임기 단축도 고려하겠다. 정 의원님, 네. 저 승부수가 좀 먹힐까요? 아니, 근데 승부수를 던졌는데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긁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긁어주는 사람이 그냥 슬쩍 긁는 거예요. 확 긁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 긁으면 다시 화만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진짜 뭔가를 던지려면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년,
개헌, 예. 만약에 분권형 개헌을 내가 꼭 하겠다. 근데 그게 임기 단축 3년이 돼도 나는 그걸 하겠다. 왜? 패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완충제 역할로 제가 하면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네. 너무나 두리뭉실한 거예요. 두리뭉실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좋아하면 좋아한다. 네.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고요. 네. 선거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김종인 이제 전 대표가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젠가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결국 이 관심은 이제 이 사실상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미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네. 김종인 이 판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이 그만큼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제한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의 그 선거판을 흔들 만큼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의 어떤 이슈 자체가 새롭게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슈가 전혀 되지 않고 지금의 형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김종인이라는 분을 모셔왔다는 것으로만 끝나버려버리면 그 상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뭔가 두 분이 만나서 케미를 이루어서 새로운 판을 흔들 만큼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는 그 부분이 좀 약했다는 것이 예. 어제 이 기자회견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김종인 그러면 전 대표가 들어와서 과연 안철수와 함께 케미를 이루어서 뭘 해낼 수 있을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개헌을 통해서 뭔가 네네. 하겠다든지 아니면 3년 임기 단축이라는 걸 명확하게 못을 박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지지단 차이에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데려오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그거 자체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판을 흔들 만큼의 그런 파괴력을 갖기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파괴력은 듭니다. 갖기 아니 어려울 근데 것이다.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보수의 표심은 아직도 계속 움직여요. 예. 마음을 잡질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그냥 안철수 후보를 다 밀어서 네. 3년 기다리고 다시 선거 치르겠다. 이렇게 보수가 생각한다면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통합 내각을 정말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 때 말하자면 정적이요. 정적도 수용해서 전부 다 내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나라가 풍전등화 지금 이제 집이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새로운 그런 내각의 그 발표를 입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변수도 될 안철수 수 있다는 후보는 말씀이시고. 이왕 할 얘기면 좀 임팩트하게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대통합 정부 로드맵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인재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 인재를 찾으러 갔습니까? 그럼요. 김종인 왜? 대표가? 호남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충청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른 정당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친박 인사들은 배제하겠다고 이미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탄핵에 반대했던 여러 번 사람들,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친문 패권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의 핵심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내려간 거예요. 대구 네. 일부러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좀 의미 있는 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거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새 정부의 안정감과 네네. 부유하고 있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지표를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일. 그러면은 통합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과는 반대되는 다수의 중도 보수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일종의 네.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적지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지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 스티커 아래 숨겨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구름이 좀 끼어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뜯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입니다.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자, 이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제 저희가 구름을 좀 표현해 봤는데
근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부 지방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가장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을 텐데 일단 먼저 당내에서 이 또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이은재 의원인데 이은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좌파의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사모님하고는 제가 굉장히 절친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했고요. 네,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은재 의원인데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게 이은재 의원의 저 행동이 정말 이게 철새라도 너무 심한 철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사모하고 친분 때문에 정치란 게 대의하고 명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탈당했고 다시 이게 왜 복당한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른당이 예를 들어 이게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했으면 최선을 다하게 밀어주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비판하거나 뭐 단일한 논의는 노는데 예를 들어 이 바른당이 부산의 유세차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대밖에 없대요. 네. 김세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대. 여기 다른 위원장이 한 대. 평균 재산이 77억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소극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지 정말 이게 정의당을 benchmark 해야 된다. 정의당보다 이게 의석이 몇 배 많습니까? 근데 이 지지율이 더 낮다는 게 과연 유승민 후보의 잘못입니까? 네. 저는 이게 전 당직자들이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일단 이은재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그 이후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좀 차이를 못 느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뭐 그러니까요. 노코멘트 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계속 저는 이은재 의원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차이를 못 느낀다는 말을 합니까? 바른정당이 나올 때 무슨 정신과 자세로 나왔습니까? 네. 친박 패권주의 깨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나와서 탄핵에 협조해서 탄핵까지 시켰던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의 가치관을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따르는 어떤 패권의 어떤 한 주인, 그분 따라가서 그냥 발걸음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철새를 넘어서요. 저분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자기가 명분이 있어 나왔다고 하면요. 그 명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친박 청산 안 됐잖아요, 지금.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사면시키고 죄가 없다 그러고 무죄라 그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네. 또 홍준표 후보가 후보 되자마자 그때부터 지지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지조도 없으시고 네. 명분도 없으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국회의원 때 공천받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일제 36년 왜 어떻게 일본한테 나라를 저렇게 금방 넘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 국회의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일화파 의원들이 존재하잖아요. 바른당 안에 한 20명 정도가 3자 단일화를 즉각 착수해라. 단일화 논의에 이런 아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잖아요. 이 3자 단일화 부분은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유효한 카드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미 이제 좀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상병 박사님의 해석은 어떨까요? 예. 3자 단일화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는 것이고 네. 당사자들도 반대했고 네.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논의가 잘 안 됐고 네. 안 됐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3자 단일화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크게 보면은 3자 단일화가 아니라 특정 후보들이 중도에 네. 자신을 던질 수는 있는 거죠.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후보로서 끝납니다만은 바른정당은 보수의 새 희망 네. 일구지 않을까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당은 계속 가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 내야 돼요. 네. 또 새 정부하고 뭔가 또 정책적인 연대라든지 또는 경쟁을 해야 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더 중요한 거죠. 정당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현실적인 지금 고민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이제는 상층부의 정치인들이 하기에 이미 늦어버렸다. 늦었다. 그러면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될 것 같으냐?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될 것이다. 왜? 네.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네. 그것이 단일화가 문재인대 홍준표가 될지 문재인대 안철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상당 부분 단일화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후보 쪽은 오히려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네. 될 수 있는 쪽으로 표가 몰리면서 사실상 단일화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그 단일화가 관련돼서 이제 열흘 앞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막 물밑에서 움직임이 지금 막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이 3자 단일화가 네.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 대 반문재인, 반문. 이 구도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따지면 세 분이 단일화해서 한 분이 돼서 양강 구도가 되면 제일 사실은 이쪽 전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 저 3자 단일화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3자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게끔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의 여론이 아 정말 그 문재인 대 반문 이거에 대한 구도로 가면서 네. 만약에 그 노력이 막 하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네. 그러면 뭐 기적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좀 예.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를 놓고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국민의당과 저기 바른정당 간의 양자 단일화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단지 네. 바른정당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홍준표를 지지하는 예외는 아니라 이분들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그것을 저는 부유하는 보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변수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딸이죠. 유담 씨가 그 유훈동이라고 또 이제 오빠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아들이죠. 네. 후보의 아들이죠. 네. 그 유훈동 또 유담 씨가 성시네커 유튜브에 뭐 그 영상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바로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영상인데요. 네. 그 유승민 후보의 대표 유세곡 있잖아요. 샤샤샤. 숫자 4를 패러디해서 만든 샤샤샤를 지금 춤을 직접 추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댓글들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부로 들어왔다가 아들분이 더 귀여우셔가지고 눈길이 간다는 말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네,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치면서 저 모습 보니까 이게 심상정 후보 말이 생각나는데 그 아들도 이게 상당히 훈남이었잖아요. 근데 며느리감만 많이 생기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한탄하던데. 네. 근데 심상정 후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저 따님도 아들도 귀엽잖아요. 그럼 이게 그 며느리감이나 사이감만 오를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심상정 후보 아들 이야기한